소름 돋는 거는 자기 방에다가 붙여놓은 그림 그게 굉장히 잘 그려요. 섬세하게 진짜 이게 사람이 그린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예쁜 사진들을 그려놓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죽은 여자들을 상상하면서 그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섬뜩하지 않나요? 이걸 걸어놓고 잠이 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무슨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탐정 자격증 1등 PIA 특수교육원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정법 제정을 위해서 또 대한탐정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는데 네. 매일 최악의 인간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형수나 무기수,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그 교도소의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들이 1당 100, 1당 200 정도 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손목을 긋다든지 혹은 막 바늘을 삼킨다든지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도 자르고 씹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끔찍하다.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정국 전체에서 어쨌든 그 한 3-4명 정도가 이게 뽑혀요. 그런 사람들은 한 소에 오래 못 있어요. 너무 그 교정 기간,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이 그 사람 때문에 정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옮깁니다. 계속. 그래서 야, 너희들도 3개월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또 3개월 고통받고 너희들도 3개월 고통받고 막 그러면서 뺑뺑뺑뺑 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맞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떠오르는 분들은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도관으로서 직접 본 강호순은 어떤 인간이었나요? 강호순이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젠틀하고 요렇지만 강호순은 좀 특별한 게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가끔 면회를 와요. 아들하고 여자친구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가족과의 인연은 유지하고 있구나. 유영철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안 오죠. 근데 강호순은 좀 이제 가족과 유대관계가 있고 젠틀하고 그렇습니다. 유영철은 어떤 존재였나요? 약간 강호순과 좀 완전히 달랐을까요? 완전 달랐죠. 그냥 젠틀하지가 않았어요. 유영철은 좀 시끄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내가 약한 동물이면 강한 동물이 오면 막 자기 깃을 막 확 키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한 존재. 사실 제가 싸우면 유영철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왜소한가요? 예, 왜소해요. 한 170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지만 목소리가 엄청 크다. 그래서 굉장히 소란 같은 걸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교도관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유영철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선택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죄가 다 까발려지고 나 자포자기다 하는 사람들은 더 소리 지르고 막 어떠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뒤에 또 뭔가가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용한 강호순이 더 섬뜩하다. 거기에 그 강호순이 13명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여자 죽인 사진들의 그림들을 보니까 15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추가 여죄가 더 있고 걔는 무언가 또 감춘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도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에 또 무기징역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쌍무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무기징역을 받고 또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받는 거죠. 무기는 감형받으면 30년인가? 이렇게 죄가 줄고 그 다음에 가석방 기간 3분의 1이 넘으면 가석방 대상자는 돼요. 대중들의 생각처럼 교도소에서 반성이나 후회라는 것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제 생활하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먹고 씻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반성이 있나요? 반성문은 매일 쓰긴 해요. 네, 반성문을 매일 써서 법원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1, 2년 있다 또 들어오고 반성, 교화라고 하죠. 교화가 되는 사람들은 과실범 정도는 교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손을 날렸는데 누가 맞았어. 그럼 고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과실폭행이잖아요. 내가 고의를 가지고 때렸으면 그냥 폭행이고 운전도 내가 사고를 냈으면 과실치상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스스로 고의를 갖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들은 교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죠. 맘먹고 죄를 저지른 거, 그런 사람들은 무슨 반성의 기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범죄를 쌓아가기도 해요, 사실은. 실제로요. 뭐 재산범은 재산범끼리 모아놓고, 폭행범들은 폭행범끼리 모아놓고, 마약은 마약끼리 모아놓는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제주도를 또 발견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학교. 교도소 안의 범죄자들과 교도소 밖의 범죄자들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밖에 있는 범죄자들을 암수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나쁜 놈이 더 많아요. 왜냐면 보통 보면 우두머리는 다 밖에 있어요. 잔잔바리들만 다 교도소에 갇혀 있고요. 실질적인 나쁜 놈은 밖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안에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잡범이라고 하죠.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교도관 17년 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을 그만두고 나오셔서 탐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왜 탐정이 됐냐면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도 있었고, PTSD. 사실은 제가 2021년 정도에 심장이 한번 정지가 됐어요. 근무 도중에. 그러고 나서 심장에다가 제세동기를 박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울증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공무상 상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한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쉬게 됐는데, 이제 교도관이라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한 PTSD도 있고,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도관이 보통 나오면 58세, 60세 정년하면 경비하고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또 경찰 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 검사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재판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판사님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형 집행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어디서 수사가 되고 어떻게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형 집행은 어떻게 되고, 얘네들이랑 나중에 또 연락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그 과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 프로파일러 이쪽으로 한번 쓰면 나는 이 분야를 전부 다 한 바퀴 돌아보고 다 아는데 내가 경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지금 후회하지 않고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신정지가 됐던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신정지가 부정맥이 갑자기 세게 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도중에 갑자기 부정맥이 한번 촥 피크로 치솟대요. 그리고 나서 심장에 있는, 원래 이게 미세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게 딱 다운이 되고 가지고 저는 뭐 한 40분 정도 심장이 안 뛰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과로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때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1차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쪽이 의심이 가긴 해요, 사실은.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만나는 배신하는 배우자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들, 교도소의 살인마들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어떤 쪽이 더 최악이었을까요?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살인자들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다 싫어하잖아요. 사기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남편이 바람 핀 게 미울까요? 저기 살인자인 유영철이 미울까요? 개인적인 걸로는 남편이 더 미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당한 당사자면 그 사람이 더 믿겠죠? 17년 교도관 생활 중에서, 그리고 현재 탐정에 있었던 경험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무조건 걸러라, 피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가 탐정으로서 느끼는 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도관으로서 느끼는 그런 바도 있는데, 대부분 걸러야 될 사람들은 자기 허세가 많은 사람,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벤츠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시계 롤렉스 차고 다니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그런 거를 막 뽐내면서 자기를 투자해라, 뭐해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진짜 믿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 건물이 있는지, 부동산을 봐라. 차만 보거나 그 사람 외모만 봐서 판단하면 안 돼요. 확실한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지, 이런 사람을 믿어야 된다.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막장 사례가 하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격적인 막장 사례는 너무 많이 좀 했어요. 다른 데서도 진짜 뭐 스와핑, 이런 막 관전 이런 걸 했는데, 장인어른분이 이제 의뢰를 한 건데, 그 법조인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인 줄 알았죠, 사실은. 이 조사를 해서 그 한 명의 집까지 다 확인하고 데이트하는 걸 확인했는데, 남자의 집이, 그러니까 지금 여자랑 지금 별거 중이거든요, 그 와이프하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거를 의뢰를 한 건데 그 남자 집에 다른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얘는 첩이고 정실은 또 따로 있나? 그래서 그걸 또 조사하던 도중에 그곳에 여자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와 이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잘 안 가죠. 여자 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다른 여자는 다른 오피스텔을 얻어두고 살고 있고 부인도 따로 있고. 평생 최악의 인간들을 봐오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나 교도관이나 지금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네. 딱 한마디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탐정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도 사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최악의 인간은 10년 이상 그 배우자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의 바람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바람은 다 너 때문이고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최악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의 권력의 불균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팁을 알려드리면 제 홈피나 사이트 같은데 외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라면 바람을 필 확률이 높다라는 글도 올려놨고요. 제일 확실한 건 배우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건 100%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100%입니다. 다만 이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다 지워졌으니 자기가 조사하기 어렵다 싶으면 언제든지 탐정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본인의 그런 정신적으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했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